자, 이번 시간은 토지공법의 마지막이죠. 농지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동산 공법에서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몇 개가 있었죠? 네 개가 있었죠. 국토계획법이 있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했고요. 토지공법, 저희들이 공부하던 그 토지 관련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계획사업 가운데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 있었죠. 도시개발법이 있었죠. 도시개발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도시가 개발되고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이제 기반 시설은 점차 열악해지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이제 판정된 건축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학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농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토지 관련 법률을 모두 4개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국토계획법이 몇 문제였죠? 12문제를 출제합니다. 12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도시개발법과 그리고 정비법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이 6문제, 정비법이 6문제 그렇게 출제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농지법은 2문제가 여기서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점을 두어서 학습을 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시험이라는 게. 그죠? 마찬가지죠. 농지법은 전체 범위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더라도 2문제 나오기 때문에 빵점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맞을 수도 있고, 물론. 그래서 우리 농지법은 한 문제 정도를 실력으로 잡는 것을 목표로 학습을 하면은 범위를 대폭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부담 없이 재미있게 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농지법의 학습 목표는 실력으로 한 문제를 완벽하게 잡자. 그리고 나머지는 실력으로 잡으면 좋고, 잡지 못하더라도 선택하고 집중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농지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농지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용어 정의 파트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를 할 확률이 50% 정도로 보게 되죠. 그래서 2년 정도, 2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고요. 이 용어 정의 파트에서 출제되면 반드시 그 한 문제를 잡아줘야 돼요.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여러분이 누구나 이제 농지법을 한 번 정도 수업 들으시면 대부분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한 문제를 주었다고요. 다행이었죠? 자, 이 용어 정의 파트에서는 예를 들면 농지법상 농지가 무엇인지,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죠. 농지법과 농지가 아닌 것,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출제됐던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의 요건 등이 이제 주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농업인의 요건 위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다음 2번째, 농지법은 자, 농지의 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지 소유. 여러분, 그 농지도 누가 소유를 해야 될까요? 농지는 그렇죠. 당연히 농업인이나 그리고 이제 농업법인 등이 이제 주로 그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죠. 예외적으로 이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즉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라든지 또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기타 뭐 농지 소유 상한, 그러니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만 비농업인은 무한정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속받은 농지라든지 뭐 그리고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을 한 경우 이농 당시의 농지라든지 뭐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등을 목적으로 이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 소유 상한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유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요. 소유 파트도 거의 뭐 매년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한 문항 정도. 그래서 그 용어 정의하고 소유 파트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몇 문제를 맞춰야 되죠. 우리의 목표 점수인 한 문제를 여기서 완벽하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덤이죠, 덤. 수업한 내용, 준비한 내용에서 나오면 맞아서 좋고, 또 준비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으면 많은 분량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좋고 뭐 그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농지법은 농지 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죠.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여러분, 그 농지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죠. 그 한정된 농지 자원에서 많은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겠죠. 네. 자, 이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뭐 대리 경작 제도가 있습니다. 그 농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은 유휴 농지로 방치해버리면은 농업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그 농업인이라든지 학교 등으로 하여금 그 농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경작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콕 집어서 학습을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그 우리 농지법상 그 우리나라 농정 목표 제1의 목표는 농지 보전이에요. 농지 보전이 되죠. 농지 보전. 우리 그 어릴 때 이제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만화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작은 꼬마 소년들 아니었어요? 이때 만화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밥을 먹지 않고도 이제 뭐 캡슐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캡슐 하나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캡슐만으로도 필요한 칼로리 뭐 영양분 다 섭취할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돈 벌러 지금 나갈 건데 여보 일로 와 출근해야지 이렇게 캡슐 하나 주고 돈 벌러 와 보내고 또 남편이 퇴근해 왔어. 여보 수고했어 돈 버느라고 저녁 먹어야지 캡슐 하나 먹여가지고 자라고 하고 그러면은 돈 벌 일할 맛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첨단 사회로 발전하더라도 먹어야 하는 거죠. 라면도 먹어야 하고 김치도 먹어야 하고 고기도 먹어야 하고 생선회도 먹어야 하고 그죠? 과일도 먹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는 일정한 면적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농지 보존에 관련된 제도를 예를 들면은 농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농지를 대지나 공장 용지 등으로 이제 농지를 그 이용 목적을 변경해 버리면은 이제 농지 전용이 되는데 그 농지를 전용해 버리면은 전용해 버린 것만큼 농지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농지가 대지로 바뀌어 버리고 공장 용지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를 보존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제도. 그리고 또 농지를 전용하면은 그만큼 농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농지를 보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농지만큼 농지가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지
보전, 농지 보전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네. 이런 제도에 의해서 농지를 조정하는 자에게, 농지 조정 허가를 받은 자에게 네, 농지 보전 부담금을 이제 부담하게 해서 그 농지 보전 부담금을 모아서 정부에서는 이제 간척 사업 등을 통해서 사라진 농지만큼 농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 그리고 농지 보존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 이용 파트하고 그 보존 파트는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여기서 이제 한 문항 정도씩 이제 출제를 하게 되죠. 한 문항 정도씩 출제를 하게 되는데, 소유 파트는 거의 매년 나오고요. 용어 정의하고 이 파트는 뭐 한 문항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기로 하고요. 농지는 용어 정의하고 소유 파트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한 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나머지는 드물어 한 문제를 얻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농지법상 용어 정의에서 농지하고 그리고 농지가 아닌 것,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죠. 250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자, 02번에서 이제 농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농지. 자, 농지법상 농지라면 자, 전답가수원 밑줄 것입니다. 전답가수원 밑줄 것이고요. 그리고 자, 밑줄 쭉 것이십시오. 전답가수원 기타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른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여기까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의한 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은 제가 두 가지만 딱 추려드릴게요. 두 가지. 이걸로 합시다. 자, 농지법상 농지는 첫 번째 지목이 전답가수원.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농지법상 농지예요.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마땅히 농지법상 농지로 함이 원칙입니다.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면 농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목을 불문합니다. 안 따져요. 지목을 따지지 않고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어도 그런 뜻이잖아요.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돼요. 두 가지로 하죠. 지목이 전답가수원이거나 그리고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그 농산물 생산에 실제로 경작되고 있는 토지는 전부 농지법상 농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외워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과 구별해서 정답을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세 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봅니다. 25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게 몇 개가 나와 있죠?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읽어드립니다. 자, 밑줄을 함부로 긋지 말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밑줄 긋으면 좋겠습니다. 1번 밑줄 긋을 준비만 하십시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입니다.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손 떼시고,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손 떼시고,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기간이 줄 것이십시오. 끝까지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죠. 네, 이렇게 오죠. 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첫 번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 첫 번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기간, 경작기간이잖아요. 그 경작기간
3년 미만, 3년 미만이면은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데,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농작물 생산에 경작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에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되죠. 두 번째는 2번 같이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상 친구들 미치겠습니다. 임야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출것십시오. 지목이 임야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일 끝에 이용되는 토지죠.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대지로 받고 있는 산지 전용, 산지를 공장 용지로 받고 있는 산지 전용, 농지를 대지로 받고 있는 농지 전용, 농지를 공장 용지로 받고 있는 농지 전용 같은 원리죠. 그래서 산지를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농지를 바꾸기 위해서 산지 전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이용하면 농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임야를 전용 허가 없이 경작하면 농지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초지법이죠. 초지법상 초지예요. 초지법상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초지법상 초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농지법상 농지였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경작하고 있거나 그리고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된 용어 정의는 시험에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은 초지가 무엇인 단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초지가 궁금하죠. 근데 쓸데없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초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써요. 이거 풀초차잖아요. 풀초. 지는 당연히 뭐 땅지자 쓰겠죠. 땅지자를. 그러니까 풀이 자라고 있는 땅이에요. 풀밭이잖아요. 풀밭. 그래서 이제 초지라고 하는데 우리 목장을 하면은 사료작물을 이렇게 재배하게 되잖아요. 이 사료작물 재배지와 같은 목초지를 초지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여기는 이제 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땅이라고 초지법에 의해서 여기는 초지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면은 이것을 이제 초지법상 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지정되어서 이렇게 사료작물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은 농지법상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초지가 무엇인지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지정된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을 외워야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는 단어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학교 공부처럼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도를 이해하는 제도를.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제도를 이해해서 시험을 치는 거지, 단어 시험을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예요. 자, 농지법상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교재는 251페이지 보니까 참고라고 되어 있네요. 농업인 돼 있죠. 농업인. 농지법상 농업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제일 용어 정의에서는 가장 이제 출제를 많이 하는 게 농지법상 농업인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이라 하면 다음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전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참고가 아니고 중요 표시를 2배 정도 하고 나중에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힘들 때는 이런 거 가벼운 것들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미치겠습니다. 교재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니까 경작 면적이잖아요. 경작 면적.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1년 중 줄 것이십시오. 끝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그래서 1년 중 90일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은 네,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은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왜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법으로 정했느냐 하면은 이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들이 인정이 돼요. 누구에게나 농업인에게 인정하는 특례를 인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돈을 좀 잘 벌 때, 네, 노량진, 강남, 목동 이렇게 공인중개사 숫자가 아주 많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제 고향에다가, 네, 고향 쪽에다가 임야를 좀 샀죠. 임야를 좀 샀는데, 임야인데 산지인데 거기에 옛날에 밭이었더라고. 밭이 있어가지고 경작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이제 자풀이 무성하죠. 네. 그러면은 이거 전이 밭이니까 이제 농지잖아요. 전답 가손, 그죠? 네. 전이니까 밭전자 전이니까 이건 농지거든요. 그럼 이것을 등기하려면은 이제 땅을 샀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제가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아까 잠깐 들었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이 농지법이 정한 농업인의 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그럼 저는 당시부터 서울에 살고 있었고 또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야가 밭이 있는 전이 있는 임야를 샀지만 등기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등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어떻게 했느냐면은 거기 이제 고향 쪽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가 계셨다고 여기서 이제 농업을 하시면서 계셨는데 우리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 마지막에 보십시오. 4번에 보시면 제일 끝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죠? 네, 120만 원. 120만 원 이상이면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농산물을 농협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할 때 판매자 이름을 저의 이름으로 하여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면은 시골 마을에 이제 농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른들이 절대 농지, 상대 농지라고 합니다. 절대 농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농지법에서는 법적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농업 진흥 지역이에요.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절대 농지, 농업 진흥 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상대 농지 그렇게 부른다고요. 이 상대 농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농업에만 이용해야 될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 진흥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대지로 전용해서 개발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요건을 갖춘 자가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네, 이거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농지일 때 평당 10만 원짜리가 대지로 바꾸면은 평당 70만 원으로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용 신고 한 방으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따지면은 부동산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농지법에서는 이제 농업인의 요건을 이렇게 법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네.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농지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출금되죠.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재배자도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고정식 온실 재배제도 농지법상 농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쭉 읽어드릴게요. 대가축 2도, 대가축은 뭐 말 같은 건 대가축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중가축은 뭐 돼지, 그죠? 토끼, 돼지 같은 것은 중가축이죠. 그리고 이제 소가축, 토끼 같은 거, 토끼는 소가축이잖아, 그죠? 이런 거 100도 이상. 그리고 이제 가금류는 그 가금류가 뭐죠? 닭이나 오리예요. 닭이나 오리 같은 거, 닭이나 오리. 그리고 꿀벌은 10통 이상, 10군데 있죠.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밑줄 그십시오. 축산업이죠. 축산업은 며칠이죠? 연간 120일 이상,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농업은 90일 이상 종사, 축산업은 120일 이상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아까 했던 거 농산물 연간 판매액,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데도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농지법상 농업인과 농업인의 요건, 그리고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구분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가 뭐죠? 농지 소유 파트까지 오늘 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252페이지예요. 자, 252페이지 오시면 농지 소유해가지고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경작을 할 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 우리 농지 소유 첫 번째 우리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죠. 농지법상 농지 소유 원칙은 경자유전의 원칙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농지법상 농지라는 것은 농업인과 그리고 농업법인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죠.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곧 경작을 할 자잖아요. 경자유전, 그죠? 경작할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 이렇게 하죠. 이렇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말은 바꾸어 가면은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농지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특별히 예외적으로 특례로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단어만 기억하면 되죠.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기억하십시오. 국가라든지 국가, 지자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지라든지 그리고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지, 국공유지에는 농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와 공유지는 국가 자치단체가 소유한 국공유지에 농지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자치단체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죠. 학교. 서울대학교 농업대학은 실습 농지가 필요하죠. 농업고등학교도 실습하기 위한 농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초등학교도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비농업이지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국가, 지자체, 학교 단어만 외우시면 되죠.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되는데 이 상속농지는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지만 소유 상한을 제한받게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상속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이제 고향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들은 비농업인이지만 농업인이 아니지만 이제 상속받은 농지는 10,000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다가 이농을 합니다. 이농하면은 8년 이상이에요.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그러니까 김포평양에서 8년 이상 농업을 종사하다가 서울로 이동을 합니다. 네, 서울에 취업하고 이동하면은 이동 당시의 농지도 10,000 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십시오. 상속받은 농지와 상속과 이동 당시의 농지는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지만 무한정 소유할 수 없고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를 허용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체험 용도예요.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네,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도시인이잖아요. 도시인도 주말 농장,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되는데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 체험 용도 목적의 농지 소유가 허용됩니다.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3.3제곱미터가 약 한 평이잖아요. 그래서 약 330평, 40평, 뭐 340, 50평 정도는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한 13,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노량진 강의를 하면서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도 주말 체험 용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네, 이 정도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지 소유가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수강생분이 농지를 어디에 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주 쪽에 사세요라고 했었어요. 진짜 그때 수강생이 많으니까 파주 쪽에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주말 농장도 하고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하실 목적으로 농지를 사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 대박 나셨잖아. 파주에 LCD 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장 용지가 없어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10배씩, 20배씩 쑥 올랐었거든요. 대박 났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많습니다. 담보농지 같은 거, 담보농지 이런 것은 네,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됩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특히 3번 상속받은 농지라든지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동할 당시의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비농업인의 소유가 허용되지만 이렇게 소유 상한이 제한되는 것은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만 소유 상한이 제한되는 경우 세 가지죠. 주말 체험 용도 목적은 1000제곱미터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와 이동 당시의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자, 농지 소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옵니다. 252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인데 이런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그때 자격은 농업인의 자격이에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합니다. 이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농취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나오면은 농취증 이렇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이렇게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서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요건을 아까 객관적으로 이제 농업인의 요건을 규정하게 된 거고요. 경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1년 중 며칠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죠? 축사업은 120일,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등이었죠.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고요. 그때 이제 발급 기간이에요. 중요하잖아. 꼭 외워야 되겠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어디서 발급하느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간은 네, 시청 가셔야 돼요.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군지역 있죠. 군지역은 네, 군수가 발급하는 게 아니고요. 군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간이 아니고요. 업장님이나 업장 면장이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
복장, 면장 그렇게 오시고 군수가 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발급 신청하면은 처리기간이죠. 처리기간. 발급 신청하면은 그 처리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발급 신청하면은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네, 발급 신청으로부터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농지법에 대해서 이제 농지법의 구성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지법에서 어떤 영역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학습해야 될지 용어 정의 파트하고 그리고 농지 소유 파트 중에서 중요 사항들을 알려드린 거고 앞으로 이제 문제 풀이하기 전까지 이용 파트하고 보정 파트에 관련된 영역을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그 2018년 공인중개사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 입문과정이죠. 네, 입문과정 그 부동산 공법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입문과정은 제가 그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했던 것이 용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체계, 뼈대를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용어라든지 용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나 흐름에 맞추어서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1, 2월 과정에서 근육을 붙여가고 그리고 3, 4월 과정에서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학습을 점차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갈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게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제 두 번째 들어보시고 세 번째 들어보시면은 이해됨의 깊이나 넓이가 첫 번째 들을 때하고 완전 다를 거예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탁월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2018년 1, 2월 입문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새로 준비된 기본 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